안녕하십니까. 전영수 중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해 드릴 때 전 과목을 잘하지만 영어와 수학을 특히 잘하는 전영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앙대학교 인적자원 개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리더십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군인이고 마찬가지 손자병법이나 전략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 한번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략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손자병법을 저술한 손자가 누구인가, 손자병법은 어떤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전략과 손자병법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전략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야구에서 전략이 뭐냐, 전술이 뭐냐, 축구에서도 전술이 뭐냐, 전략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 그 다음에 점이 약간 옅어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 이 서양의 격언이죠. 동양에도 마찬가지 천하수환 망전필이라 라고 해서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기에 처한다 라는 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될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스트라테고스가 장군, 사령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장군이 사용한 지휘수를 스트라타지아라고 해서 장군의 용병수를 우리는 전략, 스트라티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전략이라는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 용병법, 용병술, 병법, 병도, 군략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전투 현장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손자병법의 첫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고 죽음과 생존을 가름하는 길이면서 망하고 생존의 길이다. 그래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양에서도 전략이라는 것은 장수의 지휘술 내지는 전쟁의 전중구에 다양한 술책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전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택티스가 되겠는데 택티스는 뭐 배열하다, 정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방진이라고 하는 전투 대형에서 이 전투 대형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배치를 하느냐, 그게 바로 택티스, 전술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서양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것을 보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병력을 사용하는 기술을 얘기하고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투를 운용하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 전술들을 활용해서 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 전술은 각각 하나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을 전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변하지 않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략의 주체가 설정한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계속 변화될 수 있고 과학이면서 하나의 술이다. 그다음에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는 과거에는 장수가 운용하는 용병술이었지만 한 개인이 더 이상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집단적인 어떤 리더십이 공유하는 역할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적 개념에서는 과거에는 전시, 전투, 전쟁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 전략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평시에도 전략을 같이 운용하고 계획하고 사용을 하는 개념이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전투 현장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만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어떤 의지적 관념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단적인 측면도 과거에는 단순히 병력, 군대, 군사력 운용하는 것에서 점점 더 범위가 확대돼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의 힘, 전투력, 포스,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략, 정치 전략 이것도 다 말이 되는 용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어 왔다. 전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대 효과는 과거에는 전투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활용했지만 현재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활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에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손자병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손자는 누구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시대를 사망오제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 하, 은, 주, 진, 한을 거치는데 주나라 시대는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주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얘기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진시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시기를 진시황이 통일을 했고 진시황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분열되면서 황후와 유방이 같이 싸운 이후에 유방이 승리해서 한나라를 세웠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손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자가 활동한 춘추 전국시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손자는 바로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제자 백가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손무와 오기장군, 손빈장군, 울효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경칠서에서 나오는 병법서들을 저술한 작가로 병서를 저술한 병법가로 알려져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노자, 공자, 증자, 맹자, 한비자 순으로 제자 백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손무가 활동한 시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랑 유사하다, 겹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추시대 춘추시대 말 국제질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봉건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밑에 제후들이 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밑에 대부들이 하나의 가를 이뤄서 지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용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 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와 국가, 천하의 개념이 이 봉건제도 하에서의 천하와 국가, 가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존왕양이라고 해서 천자를 받들고 이민족의 외침에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국제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100여 개의 나라가 존재를 했었고 여기에 누가 패자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냉혹한 힘의 원리가
이 국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춘추시대 말 군대는 병농일치제라고 해서 병력들이 평소에는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이 돼서 소수의 어떤 상비군, 정예병력들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주된 전쟁 양상을 보면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가 주된 전투의 수단이었고, 보병이 부수적인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 양, 졸, 여, 사라고 하는 단위로 해서 점점 단위 제대가 지금 얘기하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이라는 개념에 맞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지휘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북을 치거나 기를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전투가 이루어졌고, 진법이라는 것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진법이다, 오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좌군, 중군, 우군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삼진법이라고 얘기하고, 오진법은 상군, 하군, 좌군, 우군, 중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투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추 시대 말의 전쟁 양상을 보면 굉장히 전환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추 시대는 봉건제적 질서가 유지된 가운데 예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일가의식이 있다 보니까 상대와 대적했을 때 너무 극도로 몰아붙이지 않았고, 상대 제국이 뭐 상중에 있다든지 천재지변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쌍방이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인사후에 교전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였다. 그래서 송량지인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이라는 왕의 쓸데없는 어진인을 우리가 송량지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송나라가 초나라하고 같이 싸울 때 초나라 군대가 한참 강을 건너오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였지만 송나라 양공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초나라 군이 다 넘어왔을 때 전투를 해서 결국은 뭐 패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쓸데없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에게 동정을 베풀 때,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우리가 송량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춘추시대는 굉장히 봉건제적 질서를 유지하던 때였는데, 굉장히 말로 가면서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떤 봉건제적 질서나 예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을 속이고 기습하거나 매복하거나 이러한 보병 위주의 전투가 중요해졌고, 군대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자병법은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이냐? 한때 손자와 손빈 두 명 중에 누가 작성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하고 같은 활동 시기에 나타난 인물이었고, 손빈은 그보다 한 150년 후인 전국지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손빈병법이라는 병법서도 있고 뭐 손자병법도 있지만, 과연 손자가 작성한 것이냐 손빈이 작성한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과 손빈병법이 동시에 1972년에 산동성 인근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현존하는 손자병법 13편이 손무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사기 열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A4 한 장 정도 되는 분량 정도로 이렇게 손자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한테 발탁되는 과정에서 오나라 왕 함녀가 궁녀들을 데리고 훈련을 한번 시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손자가 훈련을 시킵니다. 궁녀들이 낄낄낄 웃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대장으로 삼았던 두 명의 궁녀의 목을 베고 병법을 시연해서 오나라 왕 함녀에게 발탁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영상으로 어떤 드라마로 제작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손자가 왕 함녀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뺏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삼령오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령오신이라는 단어는 3번 명령하고 5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뜻인데 오나라 왕 함녀가 손자 앞에서 군사를 활용해서 용병수를 시험해라 라고 해서 열심히 제대를 편성해서 지휘를 했지만 삐덕거리면서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것은 먼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삼령오신을 2번이나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삼령오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오기장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나라에서 태어난 오기장군은 연저지인과 살처부장이라는 고사로 유명한데 연저라는 것은 종기를 빤다라는 종기를 빨아주는 장군의 어짐을 얘기하는 고사인데 어떤 병사가 종기가 나서 이 오기장군이 그걸 빨아줘서 낫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부모가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목 놓아 울었는데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오기장군 밑에서 공무를 하다가 등창에 난 고름을 오기장군이 빨아줘서 전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다, 전사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통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걸 연저지인이라고 하고 살처부장이라는 것은 오기가 노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병법가가 필요한 이 노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그 쳐들어온 나라의 재상의 딸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왕이 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군으로 발탁돼서 전투에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부분은 모르겠으나 병법가로서는 엄청나게 위력을, 능력을 발휘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기 장군의 어록이 유명한 것은 이순신 장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 필사즉생, 필생득사, 일부당경, 족구천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하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손자병법이 아닌 오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필사, 즉생, 항생, 득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행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인 투명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열심히 자기를 희생한다면 족구천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손무의 경쟁자는 뭐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서양의 경쟁자는 바로 클라우제비츠라는 전쟁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군인인데 클라우제비츠는 굉장히 귀족 가계의 군인으로서 나폴레옹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론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손자병법만큼이나 이 전쟁에 관련된 전략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손자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손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제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당 태종도 2위 공문대에서 말하기를 여러 병서를 보았지만 손자 13편 이상의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나라 시대까지 내려오던 책 병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고 독일의 빌헬름 황제도 20년 전에 읽었어야 할 책이다라고 1차 대전 후에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전략가 중에 리델하트 굉장히 손자병법에 대해서 읽고 간접 접근 전략이라는 것을
구상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조도 손자병법 13편에 대한 어떤 주석서를 작성할 정도로 손자병법을 탐독하고 손자병법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자병법의 구성을 보시면 제1편 시계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3편 용간 부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3편 내용이 여러분들 책 한 권으로 번역돼서 많이 나오지만 한 편당 A4 용지 한 권 정도의 정리가 되는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라는 것이 굉장히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13편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석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현재도 현대인들한테도 가장 많이 읽히는 처세술의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손자병법을 많이 읽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편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1편을 우리가 시계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는 시작할 시고 계획은 계는 계획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다라고 얘기하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맨 먼저 고려해야 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시면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비교해 봐야 될 게 오사와 7개, 7가지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오사는 도, 천, 지, 장, 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는 주숙, 유도, 군주는 누가 더 도가 있느냐, 장수는 누가 더 유능하냐, 하늘과 땅, 그러니까 기상과 어떤 지형은 누가 더 유리하느냐, 법령은 누가 잘 더 수행되고 있느냐, 병졸들은 누가 더 강하냐, 사졸들은 누가 더 훈련이 잘 돼 있느냐, 상벌이 누가 더 명확하게 되느냐, 이 547개를 비교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마찬가지 전쟁이라는 것은 궤도야라고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적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기무비, 출기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되 적이 방어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군사를 일으키되 적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군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산승, 소산우승이라, 그래서 산술적으로 547개를 비교했을 때 이기는 부분이 많으면 승리할 것이고, 마찬가지 소산,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내가 더 유리한 부분이 적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작전편입니다. 말 그대로 작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작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시계편에서는 전쟁을 일으킬지 말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를 작전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전편에서는 중요한 어구가 병문졸속, 미도, 교지, 구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병문졸속이다. 전쟁은 졸속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졸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뭔가 정교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쟁은 졸속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도, 교지, 구야라. 교묘하게 오래 끌어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 전쟁이 주로 적국에 침투해서 원정작전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용, 어국, 인양, 어적이라고 해서 적국에서 취해서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 적에게 패선 식량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장은 무식어 적이라, 지혜로운 장수는 적에게서 식량을 얻어서 사용하는데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승적 이익 강이다라고 해서 적을 이김으로 인해 더 강해진다라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불기구라,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원정 작전을 하게 되면 오랜 전쟁이 경제적인 파탄과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병무는 졸속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이 2편 작전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편은 우리가 모공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자는 도모할 모자고 공자는 공격할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전략으로서 적을 공격한다라는 뜻이 모공인데, 이 모공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공격 전략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 위상 파국차지라고 얘기하면서 온 나라가 온전하게 하고 적국을 깨트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선중의 선이 아니다, 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상책은 벌목, 적의 계획을 치는 거고, 그 다음은 벌교, 적의 어떤 교류를 차단하는 것, 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 바로 적의 병력을 치는 거고, 제일 하책이 바로 공성,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격의 생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을 건데, 상하 동력자 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와 아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듣는 말이, 여러분 집비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집비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집피부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1승1부, 한 번 승리하고 한 번은 진다. 부집피부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전 필태라,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라는 것을 제3편 모공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편은 군형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마찬가지 군형이라고 하면 군대를 어떻게 배치시키고 포진시켜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형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승병 선승 이후 구전, 패병 선전 이후 구승이라고 해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이후에 전쟁을 구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나 패병은 어떻게 해요? 먼저 전투를 하고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군형이라는 것이 완전히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은 바로 뭐냐? 약, 결적, 수어, 천인지, 계자, 형야라. 형이라는 것은 물이 천길 낭떠러지 있는 계곡에서 떨어지도록 댐을 막아놓고 우리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래쪽이 천길 낭떠러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댐을 딱 터뜨리면 엄청난 기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댐에 물을 굉장히 막아놓고 있는 상태, 그것을 군형이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편은 병세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당당하다, 등등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아마 에너지, 모멘텀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세를 갖춰야 되느냐, 선전자는 구지어세 불책의인이라고 해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세에서 찾지 불책의인, 사람한테 책임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선전인지세 여전 원석 천인지 산자 세야라. 아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어떤 댐에 물을 다 모아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세라는 것은
바로 그 청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원석, 동그란 돌이 굴러 떨어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새가 세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군대의 새는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투를 할 때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사장에서 얘기했던 형을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전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세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편은 허실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허허실실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라는 것은 단점을 얘기할 거고, 실이라는 것은 강점을 얘기하는데, 피실격허,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전자 치인이 불치어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치인, 적을 주도적으로 나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되 불치여인이라, 적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끌려가지 않는 것이 전쟁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병형 직업은 기여무형이라 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형상수, 그러니까 병도 물과 같아야 된다. 물의 형태는 피고이 투하, 높은 곳을 피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병기형은, 군대의 어떤 형은 피실이 격허해야 된다. 적의 실을 피하고 마찬가지 허한 곳으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병무상세, 수무상형이라고, 병도 일정한 어떤 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도 마찬가지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불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다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또 승리할 수 없다. 예전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응형어 무궁이라, 적의 어떤 형태나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7편은 우리가 군쟁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쟁편은 군대가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군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용어로는 이제 우직지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직지개라는 것은 돌아가더라도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을 우리가 우직지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여기 또 용어로 풍림화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풍림화산인데, 일본의 어떤 장수가 풍림화산이라는 어떤 용어를 활용해서 깃발을 만들고 전투하는데 가지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군정편에서는 시기, 치심, 치력이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병력들의 어떤 기세와 심리,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8편은 우리가 구변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변이라는 것은 어떤 용병의 변화, 뭐 융통성 이런 것을 얘기할 거고, 구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9가 아니고 무한히 어떤 많은 숫자, 다양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변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어떤 변화인데,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군명유소 불수라 해서 군주의 명령이라도 내가 받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용병을 할 때 무식이 불래,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적이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COUE 대지라,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비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라, 믿어라. 마찬가지 무식이 불공이라 해서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COU 소위 불가공야라,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대비를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편은 우리가 행군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행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단순히 보병들이 걸어서 행군하는 것만을 9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행군이라는 것은 기동, 전투, 내지는 행군, 수경 등
재반 작전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수 지형에서 또는 적의 의도를 상황 파악을 또는 아군 내부의 어떤 통합을 달성하는 능력을 지휘하는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은 지형편입니다. 지형편은 말 그대로 다양한 유형의 지형에서 우리 군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편에서도 여러분 가장 유명한 문구는 지피지기 승례불태, 지천지지 승례가전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알고 벽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는 아예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는 가히 온전할 것이다. 벽과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뭐 기상, 지형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알았을 때 승리가 온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편은 우리가 구지편이라고 하는데 9가지 어떤 지형에 따른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적과 나의 배치 상태를 여기에서 얘기한 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구지편에서 용병을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보시면 선용병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비어 소련이다. 소련은 상산지 뱀입니다. 상산에 사는 뱀. 상산의 조자룡 이러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잘 아시죠? 거기 상산에 유명한 뱀 소련이 있는데 그 뱀은 어떤 뱀이냐면 격기수 머리를 치면 즉 미지 꼬리가 달려들고 격기미 꼬리를 치면 즉 수지라 머리가 달려든다. 격기중 그 가운데를 치면 즉 수미 구지라 꼬리와 머리가 동시에 달려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용병을 할 때는 소련과 같아야 된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지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편은 화공편입니다. 화공은 불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화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수작전을 12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 13편은 용감편이라고 해서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전이 굴 인지병이 선지선자야 알아 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전승을 하려면 이렇게 정보를 잘 습득하고 또 간첩을 이용해서 적을 이간질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용감편이 따로 이렇게 마지막 13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손자병법 13편의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신 내용이 손자병법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PPT 14장, 15장에 다 글자가 정리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손자병법이 그렇게 고묘하고 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탐독하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극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책 내용 전체적으로는 다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들어있는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변증법적 타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화월드라고 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면서 모호한 움직이는 어떤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손자의 시대에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모순전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
주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증법적 사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음량의 원리가 이 손자병법에도 같이 주역의 원리를 채택해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문구를 보면 음전자 이정합 이기승이라 정이라는 것은 적과 같이 합해서 싸우고 한 가지 이길 때는 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승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과 기 두 가지밖에 없지만 전세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기정의 변화라는 것은 불가승분야라 해서 무궁하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유리한 부분과 해로운 부분을 같이 섞어서 전투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은 우리가 인본주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HRB에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AI가 거론되고 있는 시대에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부분은 손자병법 군데군데도 마찬가지 귀신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용감편에서 간첩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천지지제 장지가야라. 이 지형편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제대로 병력을 운용할 줄 모르는 것은 천지의 어떤 재앙이 아니고 장수, 사람의 어떤 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자가 주장한 것은 현실적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전승, 온전하게 승리를 해야 된다. 막 파괴되고 부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온전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마찬가지 신속하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될 때 지속 가능 발전하다. 왜냐하면 전쟁을 오래 끌거나 적국의 성을 공격하는 행위는 엄청난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도 피해를 입지만 나도 엄청난 상해를 입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불찰야라 시계 제1편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찬가지 강조하고 있고 전국 위상 파국 차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고고 나라를 깨트리는 공격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부전이 불인지명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경문졸속 미도교지고야 졸속 신속하게 병력을 운용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 공교하게 오래 끄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위부전이라 위급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전쟁을 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평화를 추구한 게 손자의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전략의 OP와 손자병법의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의 OP를 5가지 플랜, 패턴, 포지션, 퍼스펙티브, 플로이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손자병법에서 OP로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도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병법 시계편 말 그대로 계획을 하는 편에 보면 묘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묘산, 계산을 하는데 547계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을 하죠. 미전이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묘산 승자는 계산으로 승리하는 자는 득산다야요. 산수를 해서 얻는 것이 많고 미전이 묘산 부승자는 묘산에서 계산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득산소야라 계산해서 얻는 것이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산승
소산 구성을 얘기합니다. 이황어 무산화. 하물며 전혀 계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말해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산, 계획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 7계를 현대 경영 전략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도라는 것은 영민, 여상, 동의야,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민, 이불외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라는 것은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미션이나 목표 이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목표도 대중이 아니면 구성원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션이냐 임무냐 목표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도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양 한서 시제라고 얘기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외부 환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의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이 계획이 성공적일지 보는 거고 두 번째 지라는 부분은 뭐 원근, 흠이, 강협, 사생야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의 어떤 구조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장수는 말 그대로 리더, 매니지먼트 리더십 내지는 매니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관도 주용야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조직 관리의 어떤 과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천 기장법을 적과 비교했을 때 또 내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플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5사가 또 7개하고 연결이 되는데 군주는 누가 도가 있느냐 장수는 누가 유능하냐 천지는 누가 득하고 있느냐 법령은 누가 잘 이룩하고 있느냐 잘 수행하고 있느냐 병중은 누가 더 강하냐 사졸들은 누가 더 숙련이 되어 있느냐 상벌은 누가 더 명확하게 수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천지장법으로 구분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계도 마찬가지 현대 경영 전략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는데 군주의 도라는 것은 리더십이나 어떤 비전의 공유 여부를 말하는 거고 장수는 누가 유능하냐 관리자의 능력 그 다음에 천지숙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내부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누가 더 우세하냐 법령 법적인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누가 더 갖추어져 있느냐 병중에는 마찬가지 구성원들의 어떤 능력 직원들의 능력이겠죠. 사졸 숙련, 직원들의 교육 훈련도,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고 상벌 숙명, 상벌체계, 공평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7개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략을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할 때, 그래서 전략이라는 어떤 나타나는 일관된 행동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 패턴, 우리가 형을 얘기할 때 이 병형이라는 것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형에 이르러야 된다. 마찬가지 전승불복이다. 전쟁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이것처럼 무궁무진하게 변화무쌍한데 적응을 해야 된다. 그 패턴이라는 것은 병형상수, 물과 같이 어떤 형태, 물은 그릇에 넣으면 그릇 모양으로 변하고 어떤 형태에 갖다 대도 그거에서 맞춰서 변화된다는 거죠.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일정한 행동의 패턴으로 봤을 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과 같은 어떤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략의 세 번째 P는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형이라는 것을 군형편에서 얘기할 때 천길 낭떠러지 위에 물을 댐으로 막아 놓은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새와 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형을 포지션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어 불패지지라 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선승 이후 구전이라 먼저 이기고 나서 전쟁을 수행하고
먼저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구하는 것은 이건 패병이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위치, 뭐 불패지지, 패하지 않는 지형의 포지션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전략을 퍼스펙티브라고 본다면 자신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손자병법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도권이냐? 불가승제기. 적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COUE 덕이라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한테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준비가 있음을 믿어라. 마찬가지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한테 적이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에 어떤 기대어라라는 어떤 주도적인 뭔가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실편에서도 마찬가지 시인이 불처인 적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지 적에게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플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을 어떤 속이는 부분과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손자병법은 병자 계도야라고 전쟁이라는 것은 속임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마찬가지 적이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면서 공기무비 출기무리 그러니까 적의 대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공격하고 적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전략과 OP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은 11편에 9지편에 언급하고 있는 상산의 뱀, 소련이라는 뱀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그죠?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가운데를 치면 꼬리와 머리가 같이 달려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라는 전략사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